처음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4월 20일까지 종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한이 넘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대충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협상이 다 마무리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양쪽이 논의할 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러우 전쟁 파병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군 파병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중순 11,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지역에 보낸 이후 6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꽁꽁 숨겨왔어요. 북한군 포로가 잡혀서 생생한 증언을 하는데도 북한은 이거를 부인해왔죠. 또 한 가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완전히 바뀐 점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투입될 때만 해도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점령해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북한군이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당하는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 이럴 정도로 북한군이 고전을 할 때입니다. 이때 만약에 북한이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나선다면 왜 저렇게 무모한데 방패막이로 보내가지고 저런 비난을 자초하냐. 이런 지적을 북한 안팎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동안에는 공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나름대로 쿠르스크에서 선전을 하면서 북러 주장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완전히 격퇴가 됐다 그러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거를 좀 부인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선전을 한 거는 틀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푸틴이 마침 자기네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4월 26일 날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도움으로 우리가 쿠르스크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같은 날 김정은이가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에 서한을 보내는 형태로 우리 군이 러시아에 가서 아주 선전을 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선 겁니다. 400명 전사상사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정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김정은이 이미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00명의 사망자 또 3,000명의 부상자라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닌데 김정은은 이거를 아주 잘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선전선동의 명수니까 이런 부분을 또 실무자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겠죠. 김정은이 참전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영용한 우리 군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북러 관계라든가 또 자기네들 말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잘 격퇴했다 이러면서 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북러 관계가 앞으로 더 빛날 거고 우리 북한의 군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양에다가 이 4,000명 전 사상자를 위한 위로의 고문탑을 세우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사자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 또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 이제 전 사상자들이 돌아올 경우에 유해라든가 이런 게 돌아올 경우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것들이 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 물적 또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보상을 해줄 것 같고요. 앞으로 북한 TV라든가 또 주민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선전선동,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열거나 또
부상병 이런 것들을 또 북한이 잘하는 거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을 결혼을 시키고 뭐 자원받은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시켜주고 또 뭐 살림집, 주택을 주고 또 연금을 주고 또 어디 직장에 이렇게 배치해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속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참전 사실을 시인하는 이 과정에서도 푸틴하고 아주 끈끈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시했거든요. 그리고 푸틴 스스로 북한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빼앗겼던 쿠르스크를 탈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쿠르스크라는 이 러시아 지역은 쿠르스크라는 이 지역은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들의 본토를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뺏긴 첫 케이스였어요. 이거를 탈환하지 못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정은이 병력과 포탄을 지원하면서 천군만마가 된 거죠. 이 부분을 뭐 푸틴도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푸틴이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이런 것들을 뭐 초청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가 높아졌었는데요. 5월 9일이 러시아가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전승국으로 자리하게 된 전승절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때 이제 전 세계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시진핑이라든가 또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예견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도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김정은이 참여를 함으로써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러 관계 이거를 전 세계에 좀 과시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김정은이 다자 외교 무대,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는 선 적이 없었거든요. 뭐 푸틴을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고 1대1로 만난 적은 있었지만 다자 정상회담에 섰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과연 뭐 시진핑, 푸틴 뭐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지만 모스크바 방문길이 훨씬 더 탄탄대로가 놓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만류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4월 20일까지 종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한이 넘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약간 자기의 국제적인 리더십 이런 거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말로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대충 협상이 또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협상이 다 마무리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양쪽이 논의할 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좀 딜레마에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젤렌스키를 압박하면서 너 좀 크림반도도 그냥 러시아가 2014년에 가져갔으니까 그거 인정해. 그리고 너희 지금 빼앗긴 땅도 현 상태에서 그냥 러시아한테 좀 대충 내줄 수 없겠니? 안 내주면 너 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에다가 당장 전쟁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푸틴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에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또 트럼프가 공언했던 것보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젤렌스키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푸틴이 또 그냥 이 상태에서 트럼프의 말만 믿고 그냥 종전 선언을 하거나 젤렌스키와 만나가지고 어떤 종전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좀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젤렌스키가 지금 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보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뭐 이런 다양한 국제적 변수들이 트럼프의 시간표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기 어려운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휴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이전보다, 올 초보다 많은 진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젤렌스키라든가 푸틴 모두 이거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모두 지금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이 상황을 넘어서서 어떤 트럼프, 미국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나 확전을 더 이상 감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국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그 종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특히 이제 북한군이 철군하는 이런 좀 상황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자제하면서 또 일정한 좀 휴전 기간을 제한적으로 일정 기간을 갖고 좀 종국적인 종전을 위해서 양측이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우 종전 이후 한국에는 어떤 역할과 기회가 올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전될 경우 한국 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이제 기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전후 복구 사업에 많은 그 우리의 노하우라든가 건설 이런 기술들, 이런 장비들, 자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건설 시공 능력은 또 세계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의 어떤 전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그 원칙을 지켰던 점이 한러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종전과 함께 비교적 빨리 복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던 점, 그리고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오고 어떤 정서적인 또 유대감을 가져왔다는 이런 점에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어떤 우크라이나 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도 요청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가 정말 3년여에 걸친 전쟁을 해서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모두와의 어떤 적절한 그 관계, 균형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수교 이후에 탄탄한 경제 관계, 규모 있는 어떤 교역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이후에 양측의 경제 관계라든가 이런 복원은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북한 TV 드라마가 독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북한이 2년 만에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선보였어요. 우리는 매주 정말 끊임없이 생산되고 공중파 종편, 넷플릭스 이런 곳곳에서 쏟아지지만 북한은 한 2년, 3년 이렇게 한 편이 나올까 말까요.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제가 본 북한 드라마 중에서 엄청 독하게 만들었어요. 백학벌의 새봄 이래가지고 이 백학협동농장이라는 이런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대개 북한의 과거 드라마들이 그랬듯이 이 드라마도 북한 지금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농장원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에 사상교육 받고 밭에서 이런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장원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관리원들끼리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그려내기도 하는데 이번 작품은 그런 고리타분함을 넘어가지고 최근에 북한에 불고 있는 어떤 세태 변화, 또 인식의 변화, 생활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중년 남성인데 지금 와이프와 딸이 있는데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 가지고 와이프는 전화를 하고 있다가 또 아이는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아빠가 밥상 들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 북한 드라마 보면 그냥 남자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옷 위에 양복 콕 벗으면 와이프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늘 뭐 별일 없으셨어? 이러면 야, 배고픈데 밥이나 줘라! 이러면 뭐 밥 차리고 이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북한에서도 이런 가부장적인 또 뭐 양성평등, 여성의 어떤 주권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좀 드라마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TV 또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영농 이런 농사 짓는 정보를 얻는다든가 우리는 뭐 드라마에 뭐 극한 드라마에 보면 뭐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이것도 이제 이 시래기 그러니까 잎사귀를 말린 이걸로 지금 뭐 때리고 이러는 장면인데 지금 막 코피가 흐르고 있죠. 눈이 막 뒤집히고 있고 과거 같으면 이렇게 정갈했던 북한 드라마에서는 등장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에요. 우리 마치 과거의 시트콤에서 막 이렇게 웃기는 장면들 또 막 과장된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연출했던 이런 모습이고요. 하여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북한 드라마가 이번에 나온 게 달라졌다 이건데 편성도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일주일에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하던 게 이제는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2편씩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미니 시리즈를 뭐 집중 편성하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본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대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전과 또 달라진 얘기예요. 젊은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중년 부부들끼리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핸드폰이 청춘 남녀들의 어떤 데이트 소통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젊은 여성이 지금 이 벌판에 서서 남친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러는데 뒤에 이 훈남 남성이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스윗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장면은 우리 TV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 있죠. 왜? 남자친구와 사귀는데 그 집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은밀히 찾아와서 돈 봉투 툭 던지면서 우리 아들과 헤어져 줘요. 이런 장면이 그대로 북한 TV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도 좀 센 아줌마 같죠? 이 자기 아들과 사귀는 이 여성을 찾아와서 헤어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하고 우리 집은 격이 안 맞잖니? 우리 아들놈이 좀 이 정신이 한쪽에 쏠리는 놈이라서 지금 정신없이 너한테 빠져드는 것 같으니 내가 아들은 못 말리겠으니 처녀 쪽에서 돌아서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나타난다는 거는 일단 좀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아들 녀석이 좀 들떨어진 것 같아요. 만날 여자친구 세워두고는 엄마가 지금 가로채서 나온 겁니다. 예,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바람 세찬 들판에서 일한다. 여기서 벌써 이제 깎고 내려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스위트한 이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이제 돌변을 합니다. 니들만 좋아서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 맘에 안 든다는 얘기죠. 네, 내 자식만 귀하죠.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너 이렇게 처신하지 마라 하고 마지막 펀치를 날리고 사라집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벤츠 정도 기사 딸린 벤츠 정도 타고 와야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북한에서 운전수가 있는 승합차를 타고 저렇게 나타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북한에선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가 없고요. 저렇게 다 이제 기관에 이렇게 등록해 놓고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청춘 남녀들 사이에 어떤 뭐 플러팅 아니면 뭐 대시하는 이런 것들도 나와요. 지금 이 젊은 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을 탁 가로막더니 난 동무가 대번에 마음에 들더구만 하고 이제 직진을 하는데 역시 이제 이 친구 마음에 별로 안 들었나 봐요. 대체로 처음엔 그렇게 걸치더만요. 비켜요. 이러는데 이 남성, 북한 남성이죠. 꼭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또 뒤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부간의 애정을 그리는 장면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네, 이렇게 포옹을 하고 갑자기 이제 아이가 떠올랐죠? 예, 밥 먹고 일찍 재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뭐 뒤에 그 뭐 로맨스나 이런 게 등장하는 건 아니고 북한 드라마답게 자, 이제 그랬으니까 우리 이삿짐 쌉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다정한 장면들이 북한 TV에 등장하는 것만도 예전과 이제 큰 변화고요. 이런 갈등 장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저런 얘기 들으면 섬뜩하죠. 네, 2, 3년만 시골 내려갔다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들통이 났습니다. 극 중에서 이 여성분은 이제 의사로 나와요. 이제 제일 남이나 북이나 저도 이제 방북 취재를 하거나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기자들이나 그쪽의 안내원으로 나온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장 공통점은 자녀 교육 문제예요. 그거 고민은 뭐 남북이 다르지 않은데 이번 드라마에는 또 새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골로 가면은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또 부부간에 갈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보다 농촌의 학교가 실력이 한참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이는 여기다 놓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학교라 그러지만 이게 그 고등중학교를 얘기하는 거니까 고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고교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아이를 시골로 어떻게 데려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볼 때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도농 간의 그런 학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들의 선호도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오랜만에 만든 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된 세태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 그런 고리타분한 드라마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부터는 80년대, 90년대 만들어 놨던 드라마나 영화를 매일 재방송만 했거든요. 뭐 도시처녀 시집와요 이런 드라마는 유명한 드라마인데 서울의 평양에 있는 젊은 처녀가 시골로 이제 시집가서 뭐 농촌 진출을 한다. 이런 계몽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사상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넌덜머리를 내게 됐고 그게 결국은 젊은 신세대들이 한국의 드라마 영화에 빠지게 된 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은이가 한류 드라마 영화에 대한 금지 또 강한 단속 이런 방침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야 우리도 뭔가 좀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좀 판단이 백학벌의 새봄 이 드라마 제작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런 그 드라마의 변신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좀 TV 앞에 다시 앉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계몽적인 또 농촌 협동 농장의 어떤 그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주민들이 농촌에도 좀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계몽적인 내용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이런 요소들을 좀 가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도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이미 한류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젊은 층 또 북한 주민들을 다시 되돌려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한반도 주변 정세라든가 남북 관계 또 뭐 국제 정세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지만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뭔지 그 속에서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높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님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